저는 하이로드에서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는데요. 양식을 따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전에 하신 분들 걸 봤더니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또 두 번째 장에 써셨길래 저도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해야겠다고 봤더니 여기 이제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자연스러울까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뭔가 근데 다른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놀라움 채소와 이거 말고는 딱히 그래서 이게 적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구글링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러고 보니 이 챕터가 지금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건데 서프라이즈가 정확히 뭔지부터 그럼 일단 소개를 해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그냥 놀라움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계속 개론 같은 걸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이 마지널 라이클리 후드에 로그 붙여가지고 마이너스한 게 모델 에비던스고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간단히 설명을 마지막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천천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액티브 인퍼런스라는 거는 베이즈 퍼셉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뇌가 베이즈 추론을 해서 이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이즈 통계학에 나오는 베이즈 룰을 보시면은 그 사후 분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분포에 어떤 관찰이 들어왔을 때 그 관찰이 일어날 만한 확률, 가능도라고 하는 이거랑 곱해져가지고 사후 분포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는 이제 각각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인터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개인의 이제 뇌가 있고 이게 뇌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사후 분포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생성 모델이다. 인터널 모델. 내부에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바깥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분포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인지 작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베이지안 퍼셉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베이지 추론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사전 확률이 0.5, 0.5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이클리우드가 0.8, 0.2. 그러니까 사이클리우드라는 거는 여기가 어 이거를 여기 예시 여기 제가 써놓고 안 봤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마당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구리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인지를 하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뒷마당에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 인공 연못에 그렇게 개구리를 내가 이렇게 갖다 놓지 않으면은 있을 확률이 적겠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개구리가 있을 확률은 0.06, 없을 확률은 0.99.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라이클리후드가 개구리가 있을 때 개구리를 만날 확률은 0.9. 개구리가 없을 때 개구리를 만날 확률이 0.1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예시라서 값은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이게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사과랑 개구리 예시에서처럼 사과가 점프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0.1 연못에 개구리가 없는데 왜 개구리를 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못에서 나온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못에 개구리는 없지만 개구리를 만날 확률이 0은 아니에요. 개구리라는 그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날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이렇게 개구리가 있을 때 개구리를 만날 확률에서 개구리를 만날 확률에 대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가까이 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이만큼이 나왔죠. 개구리를 만날 확률은 적어요. 개구리를 안 만날 확률보다. 그죠? 오늘 개구리 만나신 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낮으면은 결국 이게 서프라이즈가 높은 거예요. 확률이 낮으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렇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 그 여기다 곱한 거에다가 지금 여기 비례잖아요. 여기다 원래는 이제 마지날 라이클리후드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고 그걸 요걸로 나눠주면 이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개구리를 만난 관찰이 일단 일어난 거예요. 그 관찰이 일어났을 때, 아, 이 개구리가 연못 A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확률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확률은 0.917로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 마당에서 개구리를 본 관찰이 일어났다면 내가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인지 과정으로 마지막에 딱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하는 것은 아, 이 개구리는 밖에서 온 개구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 연못을 갔어요. 연못 뒤에. 근데 여기는 자연 연못이니까 개구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집에 있을 때보다 프라이어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연못 뒤에는 개구리가 있을 수 있지. 0.99 정도 높아요. 뭐 0.99일 필요 없어요. 0.79여도 되고 이런데 중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클리우드는 근데 별 다를 필요가 없어요. 개구리 있을 때 개구리 만날 확률이 0.9 아니면 0.1 이렇게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포스테리어까지 계산하면 개구리를 만났을 때 개구리가 아 연못 뒤 여기 눈앞에 있는 연못 뒤에서 나왔구나라는 생각할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연못에 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라이클리우드 개구리를 만날 마지막 라이클리우드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낮은 거예요. 이 상황보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안 놀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서프라이즈라는 건 그렇게 저희가 막 깜짝 놀라는 그 서프라이즈랑은 좀 다른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일단 요렇게 제목이 돼 있는 논문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수학에 문외한이신 분들이 예티 리퍼런스를 좀 딥하게 파고들고자 할 때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용은 긴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처음 이제 접하실 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한 베이지한 추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일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매번 이걸 완벽하게 계산할 수 없는 저 지금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마지날 라이클리우드를 정확히 이제 계산할 모든 상황에서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이제 정확히 구할 수가 없겠죠. 이 P 5,S 이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계산이 되는데 걔를 이걸로 나눠야지 정확한 사업일 건데 얘를 정확히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사를 해가지고 얘를 최대한 비슷한 뭔가를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얘네 둘을 이거를 하나 QS라는 새로운 분포를 좀 상정을 한 다음에 이 두 분포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 DKL 다이버전스 도현님께서 이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가 돼서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Q에 대해서. Q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업데이트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니셜 Q는 그냥 0.5, 0.5로 그냥 대충 잡아놓고 계속 Q 값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봅니다. 64, 73 이런 식으로 82, 91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그때마다 이 프리 에너지를 하나씩 계산해보면 이때가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Q가 가장 포스테리어, 진실된 포스테리어랑 가장 같은 값이다. 실제로 같죠? 실제로 이거랑 간 이쪽으로 근사한 식으로 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에서 Q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첨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이지 정리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와 비례하도록 포스테리어를 잡는 건데 이제 포스테리어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변수들이 얼마만큼 이제 있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 어, 바텀업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는 사실은 탑다운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순방향 추론과 역방향 추론을 같이 사용하는 게 사실 베이지안 추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이지 정리는 베이지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정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추론 방식과 사실 굉장히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브레인이고요.
굉장히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라는 거를 저도 책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보 이론에서 쓰는 개념이라서 이걸 의외성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성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정보 이론 관점에서 내 분포에서 얼마만큼 이 관측 결과가 우회적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다 설명했던 말이 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DKL을 이 거리를 이 도식화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부연님 이제 발표하신 그 소식 전개 같은 거 여기 유튜브 링크 있거든요.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 제가 두 번 하진 않습니다. 이걸 쭉쭉쭉 풀어가지고 이게 F니까 이렇게 쭉쭉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또 다른 DKL 분포하고 여기 아까 서프라이즈라고 한 모델 에비던스가 마이너스 등이 이게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 뭔가 이런 기대값이 나온 거를 봤더니 이걸 다시 모양을 딱 보니까 다시 다 어떤 거리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진짜 찾고 싶어하는 그 사후 분포에서 그 값이거든요. 걔와 그 QS의 거리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F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면은 이 거리는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크게 커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DKL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LNPO에다가 어떤 거리값을 더한 게 프리에너지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 프리에너지는 얘보다 어딘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줄이면 이게 점점점 이게 줄여서 얘가 그 로얼 바운드 엘보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하신 그거거든요. 그 저기에 이제 최대한 다 가까워지도록 줄이는 과정이 저희의 이제 인지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찰된 그 관찰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지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 인지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 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프리에너지를 줄이는 것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줄지는 못하죠. 서프라이즈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개구리가 우리 집에서 나온 개구리가 아니야 한다고 나 개구리 싫어하는데 개구리 관찰이 일어난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서프라이즈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인지만으로. 이게 모델 에비던스라는 게 아까 LMPO였던 건데 이거를 어쨌든 최대화하고자 하는 게 어떤 에이전트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전에 퍼셉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액션도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결국에는 최대화하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F를 최소화하는 거랑 상응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런 에이전트의 옵티멀한 비헤이비어고 그게 왜냐면 내가 에이전트가 느끼고자 하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최대한 제일 나한테 적합한 것이 들어오도록 생각도 맞춰서 하고 액션도 맞춰서 하는 그런 약간 답정너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셀프 에비던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의 모델이 갖춰져 있고 감각은 그냥 거기에 맞춰 들어와야 돼라는 것이 셀프 에비던싱. 이게 제가 잠깐 그 질문 하나만 네네네.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셀프 에비던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보를 찾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랑 일치하는 막 정보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인지가 그런가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그냥 편법으로 약간 이해했던 게, 이제 개구리 봤을 때 우리가 개구리를 본다고 해서 위협감을 느끼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토끼인데 사자를 만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프라이어리 사자를 만나지 않고자 하는 그 프라이어리 존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인지 과정이 이제 사자를 찾지 않을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편법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너무 편법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셀프 에비던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약간 셀프 에비던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랑 마찬가지로 저 셀프 에비던싱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약간 셀프 컨퍼메이션 약간 자기 확증적인 그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것과도 사실 관련이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교에 있는 자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증거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결국에 셀프 에비던싱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전체를 사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 모든 에이전트는 자유 에너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자유 에너지라는 게 다른 값이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표기한 무언가인데 자유 에너지는 결국에 그 에이전트나 동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랑 계속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외부 환경에서 계속해서 받아들인 무언가를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 것이 그 프리 에너지인 거고 그 차이 자체가 프리 에너지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 서로 다른 그 포스테리어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거. 그게 사실은 퍼셉션을 바꾸거나 마인드를 바꾸는 거겠죠. 근데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내가 그 샘플링 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오라는 그 베리어블 자체가 예를 들어 제가 뭐 꽃가루가 있으면 알러지가 일어나는데 꽃가루 주변에 가진 않겠죠. 그래서 내 몸이 선호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샘플링이 되는 어떤 그 분포가 있는데 그 분포를 향해서 자기가 간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이콥 호이가 Any adaptive system engages in self-evidencing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든 적응적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적응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든 생존한다라는 뜻을 사실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생존한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다루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자기 몸이 선호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생명체나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니쉬 컨스트럭션 그래서 어떤 생태적인 지위를 자기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랑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가 많은 곳에 살려고 하고 뭐 개미는 뭐 부드러운 모래 주변에서 살려고 하고 햇빛이 잘 쬐는 곳에 살려고 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셀프 에비던싱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샘플링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저의 인지 과정이랑 비유해가지고 자기 증거라고 하면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상상성 유지랑 관련해가지고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크로프 블랭킷이라고 지금까지 다뤘었는데 그런 어떤 에이전트가 이렇게 융해되는 그런 개에서 자기를 이제 유지하려면은 계속 이제 셀프 에비던싱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그림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이크로 블랭킷을 가진 그런 에이전트라면은 이렇게 막 여기가 가장 이제 서프라이징이 낮은 그러니까 뭐 체온 36.5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위치라고 하면 다른 데를 이렇게 안 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마이크로 블랭킷이 아니면은 막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될 텐데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 옆에 또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연력학 보존 법칙이랑은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생명체가 연력학 보존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리에너지 원리도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까 그 서프라이즈라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그 수학에서 나오는 그 엔트로피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아까 이게 그 모델 에비던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되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평균 값이 엔트로피가 돼서 이거를 줄이면은 엔트로피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이 법칙에 의하면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거스르면서 이 리빙 오르가니즘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되게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얘를 볼 때 중요한 거는 그 호메오스타시스 관점에서 그 에이전트가 원하는 그 선호하는 아웃컴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체온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호한 상태에 대한 분포가 그 생명체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 생명체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프라이즈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밀토니안 프린시플 오브 리스트렉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일딱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런 낯선 이름을 보면 이제 특히 이게 뭔가 수학 물리학과 관련돼 있는 사람 같은 냄새를 풍기면 되게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뉴턴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뉴턴이 가장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서 저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 해밀턴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뉴턴의 모두가 중학생도 안 FNMA라는 기본적인 그런 메커닉스를 그냥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풀어낸 거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도현님 이전에 수학 발표해 주셨을 때인가 그때 나왔던
그 내용에 다이내믹스 메케닉스 프린시플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요. 저 그때 그거 듣고도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걸 보면은 아 해밀턴 그렇게 낯선 사람이 아니고 해밀턴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사람은 안 나오고 시계만 나오고 그만큼 이제 뉴턴은 이제 모두가 아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사실 얘를 이제 다 아우르는 그런 메케닉을 딱 이제 연구하셔서 내놨기 때문에 이제 최고 좋은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유명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이렇게 생기신 분이 100년 후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일단 이분 전에 이제 라그랑주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데 어려운 건 없고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는 어떤 값이 모든 입자든 뭐 물체는 다 에너지가 있는데 크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나눠져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개로. 근데 그거를 왠지 빼면은 그 값을 이제 이거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이런 어떤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걸 막 어떻게 풀어보면 이게 또 나오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값이 결국엔 다 이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니까 다 위치랑 속도 다 구성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진 변수인 건데 걔를 어떤 시점 T1에서 T2 사이에 걔네들을 적분하면은 그 적분한 값을 그냥 액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항상 최소화하는 경로로 운동이 발생한다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이제 공을 위로 딱 던져요. 그러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안 가고 굳이.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최소화되는 경로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미분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랬으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잖아요. 미분하면 또 막 여기에 나오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렵게는 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왜 그래서 이거랑 뭐랑 관련된 건데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운동하는 입자 A로부터 T1으로부터 T2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입자의 그 운동을 뭔가 어떤 하나의 그 궤적항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약간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 F는 MA니까 조금 생각이 짧은 애죠. 딱 그냥 뭔가 이런 궤적까지 포함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빛이 여기로 이제 쬐어왔을 때 그 입자가 이게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저 리스트 액션 구해보니까 여기가 최소야 해서 난 이 경로를 따라가겠어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이제 근사값에서 이제 뭐 1차 미분 분사인가 뭐 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관점에서 왜냐면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 순간순간의 것들을 다 합한 것들이 다 최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마다 최소여야 돼. 그러니까 계속 최소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입자가 계속 내가 그 롱텀을 다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는 이게 최선이야 하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쭉쭉 이렇게 이동하고 봤더니 이게 최적의 경로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다면 다행이네요. 그렇게 그 순간에 이게 최적의 선택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이게 최적의 선택이 하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똑같이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최적화 방법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순간순간의 최선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 것과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 핵심인 것 같았어요. 거기서 굳이 해밀턴이한 프린시플 얘기를 꺼낸 게. 그러니까 이건 물리 법칙인데 액티브 인퍼런스는 이 물리 법칙을 마이크로 블랭킷인 그런 리빙 오르가니즘에게 적용을 이 원리의 그 정신을 가져와서 적용한 거다라는 게 약간 핵심 같았어요. 네. 처음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되게 재밌는 자료들을 많이 구성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안 역학, 해밀토니안 역학이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뉴턴 역학만 배우거든요. 근데 대학교 이제 물리 전공을 하게 되면은 처음 배우는 게 사실 해밀토니안 역학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뉴턴 역학의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질량점을 알아야 되고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양자에 대해서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기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네.
뉴턴역학으로는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이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물리학사적으로 해밀토니안 역학으로는 양자역학을 도출할 수 있고요. 해밀토니안 역학으로는 네, 해밀턴역 그 통계역학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전기전자 역학도 사실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확장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확장성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력학, 역학, 이제 원리, 다시 말해 다이나믹스, 메카닉스, 앤 프린시플인데 이것들이 각각이 이제 물리학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얘네들이 다 다른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어떤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디스크립톨로지, 어떤 기술학의 표현 방식이고 메카닉스는 그런 디스크립톨로지에서 설명하는 개념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들. 그리고 프린시플은 왜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에 대한 Y에 대한 질문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물리 현상이 왜 저 액션이라는 것을 항상 최소화하도록 작동해야 돼? 라는 질문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해밀턴 역학은 왜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운동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내는 것이기 바로 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동해야 돼? 그 답이 왜냐하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걸 답으로 사실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뉴턴 역학은 사실은 뭐 어떤 걸 봐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힘의 방향이나 뭐 물체를 다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사실 알고 있어야지 식을 전개할 수 있는 건데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은 그냥 액션이라는 값 자체를 대충 두고 적분하다가 미분하면 그냥 툭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확장성이 좋고 다시 말해 사실 오카메 면도날의 관점에서는 가정이 더 적습니다. 리스트 액션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뉴턴 역학은 얘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으니까 미분 방정식 이렇게 쓰고 여기서 너무 많은 가정이 사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더 적으면 사실 더 아름답고 더 사실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해밀턴 역학이 사실 뉴턴 역학보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기체나 생명체에 대한 어떤 물리학을 전개하려고 했을 때도 통계 역학의 관점에서 사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옛날에 슈레딩거라는 양자 역학자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다가 어, 한 10년 뒤에 이제 슈레딩거 그 프리에너지라는 통계 역학의 값을 쓰면 될 것 같은데라고 답을 해서 사실 그때부터 사실 프리에너지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과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전개를 하고 베이지안 정리와 관련을 짓는 건 사실 프리스턴의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챕터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뭔가 여러 가지 낱말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가 다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F이랑 아까 그 얘를 좀 더 이제 미래까지 확장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expected free energy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VF, Variational Free Energy를 줄이는 걸 지금까지 아까 F 줄인다고 했던 그 F는 영어거든요. Variational Free Energy. 얘는 결국에 이제 아까 퍼셉션과 액션에 관련이 생기고 얘를 이제 줄이는 거는 이제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그 나왔던 셀프 에비던싱이랑 관련된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리빙 오르가니즘이 넌 이퀄리브리엄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으로 보고 걔네를 이제 커버티브한 해석을 한다면 셀프 에비던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F를 또 이제 줄이는 과정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데 그게 뭔가 그렇게 경사를 따라서 줄이는 과정이 뭔가 그 뉴런의 동력학을 뭔가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보는 이렇게 대응 관계를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항상 설명 없이 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앞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될 건데 더 다룰 것도 없습니다. 이거 계속 보셨던 식이니까요. 여기 아까 나왔던 얘가 그냥 어떤 각각의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모델에 대해서라는 걸 강조하기에 이제 그냥 M만 붙인 거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F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있고 모델 에비던스라는 값도 있는데 여기다가 왜 굳이 VF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시죠? 네, 드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은 얘를 줄이는 거는 어려운데 얘를 줄이는 거는 쉽거든요. 그냥 아까 그 그림에서 DK를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됩니다. 줄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거는 되게 효과적으로 가능한데 얘를 줄이는 건 어렵죠. 그래서 perception이라는 건 여기 얘를 줄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를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면은 그 리빙 오르가니즘이 나한테 지금 느껴지는 뭔가 배고픈 센세이션을 느꼈어요. 배고픈 센세이션? 좋아, 나 배고픈 상태야라는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죽겠죠. 거기서 올라오는 그 센세이션이 배고프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의 프리퍼런스는 배고프지 않은 상태인 건데 거기에 가도록 뭔가 액션을 취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줄이는 다음 단계. 그거는 퍼셉션으로는 불가능하고 액션까지 해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까 그 연못, 인공 연못인 연못 A랑 밖에 있는 자연 연못이 있죠. 근데 그 상황 1에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개구리가 나와서 이 개구리는 우리 집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갔다가 개구리 보면 연못 뒤에서 나온 개구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의 그 프리퍼런스가 개구리가 싫은 프리퍼런스면은 그냥 이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서 딴 데로 도망을 가든지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프리퍼런스가 개구리가 싫은 프리퍼런스가 아닌 거예요. 얘가 개구리를 찾으러 온 거라면은 뭔가 이제 요 액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프리퍼런스라는 텀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걸 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가 없는 환경에 대한 선호가 더 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구리를 관찰했을 때의 서프라이즈는 엄청 크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액션을 해서 피하거나 개구리를 치우거나 하겠고 반대로 이럴 때는 이게 반대로 값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개구리가 없는 게 놀랄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놀랄 상황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집에 있었다면은 연못비를 찾으러 갈 거고 그리고 상황 2에 이제 여기 개구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개구리가 안 나오면은 여기 개구리 0.99의 확률로 발생한 연못이 아니었네 하고 인터널 모델 자체를 이제 수정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인정한 의미로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사실 또 G챕터에도 나올 거라서 인퍼런스랑은 좀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인터널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게 러닝이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연못 B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못을 알고 걔네 프라이어들이 막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실제 상황이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겠죠. 개구리를 잡는데 또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연못마다 또 깊이가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사고로만 퍼도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이제 막 개구리는 많이 사는데 작살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또 다를 수 있고 이 장비를 또 구하는 데서는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되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챙기고 한 연못을 골라서 개구리를 잡으러 가려면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계획, 가능한 경로를 폴리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엄청 많겠죠. 도끼를 들고 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딴 거 챙겨서 C로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각각의 폴리시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끼 챙겨서 연못기 가면 제일 좋은데, 도끼가 너무 비싸. 막 해가지고, 각각의 그 EFE, 그러니까 Variational Free Energy에 내가 각각의 그 단계에서 생기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그게 가장 작은 것이 그 폴리시가 취해질 확률이 커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맥 함수를 먹여가지고 폴리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선택지가 많은데, 모든 이제 폴리시의 expected free energy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낮추는 거죠. 이게 다 낮고 비슷하면은 뭘 해도 다 개구리 잡기 쉬울 것 같아. 이러면은 되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다 좋고 뭘 해도 다 좋은 상황. 근데 반대로 이게 뭘 해도 다 어려운 상황이면은 약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상황 모두에서 사실은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막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결정하기 쉽지 않고 엄청 맛없는 음식만 잔뜩 있어도 하나 고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고민도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링크? 이것도 뭔가 도현님이 발표하신 링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마 EFE 이제 계산하시는 것도 또 이전에 또 전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쉽지 않고 이렇게 문장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야기는 이게 훨씬 쉽잖아요. 수식으로 나온 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링크 달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 F에 대해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리빙 오르가니즘이. 근데 그 줄이는 과정이 F라는 어떤 값을 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줄여요. 이게 막 그냥 또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건데 그 과정이 그 뉴럴 다이나믹스랑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 아까 밑에 링크 달아두신 거를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파이썬 코드 그 콜앱으로도 부실 수 있고 이렇게 다 해놓으셔가지고 엄청 이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그거 지금까지 본 것들이잖아요. 실제 걔네를 이제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링이랑 프라이어 곱해가지고 조이스 프로블럼 계산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거 다 더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프로바빌리티 계산하는 거, 그리고 VFE 계산하는 거 쭉쭉 나오고 그런 VFE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걔를 줄일 때 이렇게 그레디언트 이게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걔로 이제 줄여가지고 그 줄이는 과정을 이제 플라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보통 이제 이터레이션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나가다 보면은 최소값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최소값으로 수렴을 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는 그 과정이 저희의 그 폴티칼 컬럼에 있는 그 컬럼마다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 사이에 계속 이제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식으로 그걸 줄인다고 그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챕터가 뒤에 이제 5단원인가에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책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그 링크에 있는 코드 가서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대에서도 코딩을 배우시나요? 아, 저는 대학원생이니까요. 의대에서 안 아, 배우죠. 대학원 와서 배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배우신 것 같아가지고 코딩이 참 어려운데 저렇게 콜앱으로 보여주시니까 되게 편한 것 같네요. 그 뉴러널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나 아니면 그 예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러널 다이나믹스가 이제 5단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원래 6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네오콜텍스 그 콜텍스 피질의 6층짜리 셀들이 엮여 있는 방식이 정확히 베이지안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더라. 그게 이제 5장에서 설명되어 있는 되게 수학적인 설명인데 여기 지금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네. 여기 이게 스텝 바이 스텝 그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스텝 바이 스텝 그 논문에 그 첨부 코드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시면은 매트랩으로 기본적으로 다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매트랩은 일반인들이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이걸 파이썬으로 아까 풀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보여주신 게 아까 그 코드였었는데 그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실 PyMDP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실제 논문 쓰거나 연구할 때 쓰기 되게 좋아서 제가 알기로도 그 옥스퍼드 전기과 교수신 토마스 파 교수님도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이신 토마스 파 교수님도 저 PyMDP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파이엠디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저번 주까지 이제 논문 쓰느라고 요거 계속 하던 거를 멈추고 논문 쓰는데 집중하다가 오늘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잠시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이제 PyMDP 받아가지고 쭉 이런 코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퍼셉션 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초이스에 대한 거기서 이제 계산된 EFE를 가지고 아까 초이스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코드들이 쭉 나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초이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 각각의 네 가지 초이스마다 좋은 선택지가
하나가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런 과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 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이건 시뮬레이션 코드인데도 되게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어떤 초이스를 각각의 트라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파이썬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퍼셉션 부분을 저희의 마음대로 뭐 다른 퍼셉션 모델이 많잖아요. 그냥 칼만 필터 모델도 있고 막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유동성 있게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넣어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있어가지고 아마 코딩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지 않기는 하죠. 그 라이언 스미스 교수님이 그 전공이 어디시죠? 심리학으로서는 알고 있어요. 심리학 교수님이요? 네, 그러시군요. 대단하시. 심리학과에서도 코딩을 배운지 모르겠는데 네, 잘하시더라고요. 매트랩 코드는 진짜 훨씬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파이썬 코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죠. 그 액티브 인퍼런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학 분야에서는 대부분 뭔가 다루지 않는 어쨌든 되게 독특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장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도 뭐 비전 태스크를 하는 부분은 비전 모듈로 따로 만들고 액션 태스크를 하는 얘들은 액추에이터 모듈을 따로 만들고 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러닝 모듈을 또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짬뽕을 하는 반면에 진짜 액티브 인퍼런스는 굉장히 한 가지의 어떤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 목적 함수에서 액션도 튀어나오고 퍼셉션도 튀어나오고 러닝도 튀어나오고 네, 아까 또 플래닝도 튀어나오고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유도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공학 태스크들을 풀 때 이거를 각각을 어떻게 설계할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안 나게끔 또 설계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액티브 인퍼런스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신경과학과 뭐 신경동력학뿐만이 아니라 진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을 다 연결해주는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